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이 또 날이니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건국강령 80주년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제는 건국강령과 신민주주의 이념 삼균주의입니다. 두 세션으로 더 나눠서 우리 오늘 학술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개회사를 조인래 조소환 선생 기념사학회 이사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인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80주년을 맞이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주최자 한 사람으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도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해방된 조국에서 건설하고자 했던 건국강령 80주년을 또 맞이하고 선전들의 끝을 기리고 선양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교수님들과 또 일부 자장을 맡아주신 정태욱 교수님 그리고 2부 자장을 맡아주신 박화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에 김병기, 이명진, 이등훈 교수님이 없었으면 사실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이 제시하시는 고견은 성균학회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많은 학계의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 뜻을 우리 학계에서는 선열들이 이룩한 독립정신과 업적을 흡해지 않게 다짐하면서 제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인래 이사장님께서 아주 짧고 간명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혜영 삼균주의 청년 전국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이혜영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다가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오전에 기념식을 마치고 학술 대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건국강령 선포 80주년이 됨을 축하드리고 이런 역사적 한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느낍니다. 저는 올해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삼균주의와 건국강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삼균주의는 우리나라 건국의 이념이고 재헌 정신이라고도 합니다만 또 여러 다른 법률의 기조 사상이기도 합니다. 헌법뿐만이 아니라 개별 법률에도 균등의 정신은 녹아 있습니다. 일반 민법, 형법에서 시작해서 무수히 많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제나 연장 근로의 제한과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양성평등기본법이나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제 방지법 무수히 많이 삼균 사상은 이상적 사상 이론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의 기초 정신이 되고 국적 운영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실천적 사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삼균주의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책으로 또 법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삼균주의는 민중이 주인하는 민주와 서로 화합하여 공존하자는 공화를 우리의 공동체 이상이자 제도론으로 지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사회의 각 계층 구성원의 역량이 균등해져야 새로운 국가가 강성해질 수 있음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1년 11월 28일 오늘과 같은 날짜입니다. 선포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해방 이후 헌법 제정에 대비해서
장차 독립된 새 국가의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국가 정책을 어떤 방향에서 펼칠 것인가에 대해 정립한 문헌입니다. 국권 회복 과정과 건국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임시정부의 헌법 구성을 담은 강령입니다. 건국 강령의 기조사상은 삼균주의였고, 삼균주의는 항일 독립운동의 확고한 이념으로 시작해서 해방단 우리 조국의 민족 통일국가 설립의 방향까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좌우익 독립운동 단체들의 대부분이 삼균주의를 그들의 이면적 지표로 삼고 있었고,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으로서 구체화되고 또 해방된 조국의 헌법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삼균주의란 모두 아시겠지만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의 실현으로 삼균을 이루어서 세계 일가 이상 사회를 건설한다는 평등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주창하신 조성환 선생님은 건국강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이어지도록 했고,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 법통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독립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국민주권에 기초해서 임시정부 수립의 이론을 전개하셨습니다. 삼균주의가 지향하는 균등사회는 구체적 실현에 있어서는 대내적 삼균, 정치, 경제, 교육 삼균을 말하고요. 대외적 삼균으로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 균등의 실현으로 이루어진 인류 이상 사회였습니다. 삼균주의는 전통 사상의 계승이었고, 우리 이민족의 침탈에 대항하는 이식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 민족의 집결 정신, 문명 공동체 정신이었고요. 오랜 시간에 걸친 한국적 고유 이념과 사상적 흐름이었습니다. 건국강령은 총강, 북북, 건국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그 기념식에서 낭독을 다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제시를 했던 삼균주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탄탄한 연구에 기초한 개혁적 실천의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의 균형을 강조해서 문맹의 수준을 1948년에는 78% 정도 되었었는데 1958년에는 10년 정도 뒤에 지났을 때는 4%까지 문맹 수준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1970년도에는 26%에 지나지 않았는데 2008년이 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올렸다고 합니다. 83%까지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건국강령에서 교육의 기본 원칙을 세워 완전한 국민을 조성하려 했던 조성환 선생님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조성환 선생님은 민주공화 이상이다 초석으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의 민중들을 새로 건설된 국가 권력의 근본으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민주공화 중에 민주의 실질적 의미를 주권자로, 즉 민중은 주권자다라고 민중의 실체를 정의하셨습니다. 조성환 선생님이 삼균주의를 통해서 구현하려 했던 신민주국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인들의 삶에서 그 불평등의 요인을 조정해주는, 국가가 조정해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삼균주의가 표명한 민중들이 균등한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 권리의 실현 방식으로 체현되고 있습니다. 삼균주의가 지향했던 공화는 개인 단위에서부터 상호 간 배타적 소유욕을 절제하고 상호 공존한 조건에서 사회적 분배를 해서 합당한 규칙을 찾는 정의관념인데, 그 삼균주의는 균등의 실천의지를 상호 간의 평등과 균형으로 실체화하고 개인, 민족, 국가 간의 모든 인간 생활에서의 공동체에서 실현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공동체 이상이자 제도론으로까지 제시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1932년 4월 삼균제도가 건국의 원칙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삼균제도의 핵심 내용은 보통 선거제도를 통한 정치 권력의 균등이었고요. 국유제도를 통한 경제력의 균등이었고,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의 균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권 계급을 소멸하자는 것이었고, 민족 자결에 따른 민족과 민족의 평등, 국가와 국가의 평등을 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사회 각 계층 구성원의 역량이 균등해져야 새로운 국가가 강성해질 수 있음을 추구하였습니다.
모든 국가 구성원이 정치, 경제, 교육의 측면에서 균등한 역량을 지니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였다. 헌법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다양한 헌법 조문에서 상균주의와 균등주의,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의 헌법 정신을 주창한 조상 선생님의 꿈꾼 나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민중이 주인으로 민주를 이루고 상호간 합의와 형평과 균형, 즉 공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국민이 국가의 보호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민족 간, 국가 간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 사상이 삼균주의이고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자 헌법 정신입니다. 조성 선생님의 그 삼균주의는 이상적 사상,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실천 가능한 현재적 정책 수단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성 선생님 만들고자 했던 나라,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을 가지는 나라, 아이마다 대학을 다니고 어른마다 투표하는 나라, 우리가 오늘날 지향하는 만인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세상, 민주공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조소환 선생님의 건국강령, 삼균주의는 우리가 연구하고 앞으로 계속 지켜야 나가야 할 시대 정신이고 앞으로 통일된 한국의 건국 이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예, 이혜영 삼균주의 청년 전국연합회 회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줄여주셨습니다. 사실 오후에 오늘 일요일인데 2시서부터 6시까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앞에서 두 분께서 많이 줄여주셨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발표도 좀 할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학술대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1부는 아무래도 이 삼균주의 또 건국강령 자체가 헌법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건국강령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정치적 균등, 또 경제적 균등, 교육의 균등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이런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는 정태욱 우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맡아주시면서 두 분이 발표해 주시고 또 두 분이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 저희가 팻말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강경선 교수님께서 개인적 사정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토론문을 보내주시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이따 시간 될 때 나가서 제가 토론문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 교수님 마이크를 우리 정태욱 교수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일부 자장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조성 선생님의 건국감명 8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조승래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경양 각지에서 오늘 어려운 시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첫째 주제는 헌법 쪽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아마 내용은 2부에서 또 진행될 거로 생각을 하고 1부에서는 기본 정신과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 헌법의 비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많은 우리 인생은
수십 년, 100년에 그칩니다만은 어떤 인물의 인생과 정신은 100년, 200년, 1000년 인축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과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역사에서 만들어지지만 또 어떤 인생은 그 역사를 열면서 역사를 밀고 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수왕 선생님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 역사적 인물이고 우리 헌법사의 소중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요 일부 학술대에 참여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들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우리 이지영 선생님,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이시고 지금 상균학회 학술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죠. 일부 토론은 강경선 전 방송통신대 교수님이자 민주지법학연구 회장 되신 분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마 그 코로나 백신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은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은 우리 용인 시정연구원의 정원영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제가 좌장이 순서를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조선 선생님의 건국혁명의 헌법적인 의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건국강령 그 헌법 사상에 이르게 된 역사적인 어떠한 토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우리 이지영 선생님 발표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 건국강령은 우리 헌법의 기초이자 또 우리 헌법의 미래, 우리 역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규범적인 어떤 훌륭한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이 건국강령이 담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어떤 식으로 실천해 나갈지 우리의 현재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영희 선생님께서 또 아주 훌륭하게 실론을 용기 있는 실론을 우리들이 정말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실론을 발표해 주시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우리 신영희 선생님 발표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건국강령 80주년의 이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게 돼서 상당히 어떤 감동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강령에는 건국이념이 선포되어 있고, 예, 건국강령에 선포된 그 건국이념은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입니다. 그 건국이념은 바로 삼균주의인데요. 제가 이 오늘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고 또 이렇게 발제를 하면서 어떤 감동과 해안 뭐 이런 게 있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이념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제도 사실은 그런 안타까움을 좀 담아서 발제를 하는데요. 보면은 학술대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정부 내무총장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독립운동은 우리가 우리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모범적 공화국을 세워 2천만으로 하여금 천연의 복락을 누리려 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희생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겠소. 독립운동가들이 일실의 안위를 뒤로하고 정말 이영만이 타국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면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모범적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2천만 민족이 복락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꿈꿨기 때문에 그런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모범적 공화국이 뭐냐? 그 모범적 공화국의 청사진, 그것이 바로 건국강령입니다. 그리고 건국강령은 상균주의를, 정확하게는 이제 상균제도를 건국이념으로 천명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균권, 모두가 권력을 균등하게 나누고, 경제적으로는 균부, 모두가 부를 균등하게 나누고, 교육적으로는 균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는, 그래서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꿈꾸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균주의를 또 초안을 작성하고 상균주의 틀을 만드신 분이 조성 선생님인데요. 저는 조성 선생님을 보면서도 이 건국강령에 나와 있는 조선 선생님의 그 상균주의 그 뿌리를 어디서 찾냐 하면은 고조선 정신에서 찾아요. 그 선민이 명명한 바 수미 궁평이 하야 흥방 고태평하니라. 예. 여기서 이 뿌리를, 고조선에서 우리 뿌리를 찾았다는 것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조성 선생님이 사실 그 당시에 동서양의 첨단 사상, 최신 사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본인이 이제 소화를 하시고, 주체적으로 소화를 하시고 그 바탕 위에서 상균주의를 외쳤는데, 조상 선생님은 그 뿌리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우리 고조선 신지비사에 나오는 그 글귀, 또 홍익인간 사상에서 상균주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거긴 대한국민의 얼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정신이 담겨 있는 법인데, 제가 헌법책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 루소니, 로크니, 홉스니, 스멘트니, 켈제니니, 이런 서양 사상가들, 서양 사람들 이야기는 잔뜩 써놨지만 우리 이야기를 읽은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요즘 헌법책에서 임시정부가 사실은 헌법이 있었고 5차례에 걸쳐서 개헌이 있었는데도 그 부분을 언급하는 헌법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조서왕 선생님이 이 상균제도의 뿌리를 고조선의 그 정신에서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감동이 오더라고요. 참,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왜 잊어버리고 지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상균주의, 상균주의를 또 저는 여기서 또 실론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상균주의가 조서왕 선생님이 물론 이제 정립하신 사상이지만 또한 상균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사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민주의 이런 외국 사상 말고 우리 안에서 보면은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사평등론을 부르짖으셨습니다. 그게 상균주의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사평등론이 뭐냐면은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 민족평등입니다. 이게 상균주의가 정치균권, 경제균부, 교육균지, 그리고 세계 일가를 외쳤거든요. 아주 매칭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건 아직은, 근데 이 소위 안창호 선생님이 사평등론하고 상균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는 그 논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확한 규명은 어렵지만 하여튼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의문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 개혁사상을 얘기할 때요, 정치와 경제, 정치균등, 경제균등은 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교육균등이라는 건 상당히 독창적이에요. 그래서 조서왕 선생, 우리가 원래 그 교육률이 높아서 이런가, 조서왕 선생이 어디서 이 정치, 경제, 보통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 경제, 교육 이 세 파트로, 우리 삶의 영역을 세 파트로 나는 그 근거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료 부족, 그리고 또 연구 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 대종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영균 교수가 주로 그걸 주창을 하시는데 대종교의 그 삼신, 예, 교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게 정치, 경제, 교육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상균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조사학 선생님께서 당군 사상에 대해서도 교회가 되게 깊으셨고 대종교에도 깊이 있게 연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 역시 정치, 경제, 교육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종교의 영향하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때 이 대종교가 원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망한 종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대종교의 영향 속에서 이렇게 나눴는가? 하여튼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좀 규명돼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간에 상균주의에 입각한 그런 모범적인 공화국을 꾸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상균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예. 그걸 봤을 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 거의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모든 블랙홀처럼 모든 권력, 인재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통계로도 보면은 사실 수도권이요 국토의 한 10% 내외입니다. 면적은. 근데 인구는 50%, 상장법인에는 70%, 총예금의 70%, 20대 대학은 아예 80%. 엄청나게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떤가? 예, 정치적으로 우리가 진짜 권력이 균등하게 나눠지는 사회인가? 예, 중앙 권력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에 일단 정점으로 하고 있고 또 정당도 소수정당, 두 정당이 거의 독점을 하는 거고 또 지방은 거의 소멸위기에 있습니다. 예, 돈과 인재와 권력이 다 중앙으로 집중되는 바람에 지방은 피폐해져가고 있어요. 예, 이게 현실이다. 그럼 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고루고루 잘 사는 나라입니까? 예. 우리가 성장, 선택과 집중 이런 경제발전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물론 5,000년 가난이 하나를 극복하고 정말 선진국에 버금가는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됐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재벌 위주의 경제 이러면서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학벌 없는 사회인가요? 대한민국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사회인가요? 예. 아니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입시 지옥이 있는 나라,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사실 긍정적인 면도 많고 우리가 이제 참 K 방역 또 한류 또 우리 경제력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평가할 수 있지만 상균주의라는 어떤 건국 이념에 비춰볼 때는요 사실은 상균이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정치에선 집권, 경제에서는 부의 집중, 교육에서는 학벌이 집중 그런 나라 아닌가요? 소위 한 몇 년 전인가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어요. 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스카이캐슬이 나라 같아요. 예.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 엘리트들이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는 나라? 네, 그러면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인가요? 네,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상균주의를 부르짖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건국 강령에서 지향했던 대한민국이 바로 이 스카이캐슬이 나라, 엘리트의 나라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사실은 한국 사회가요, 겉으로는 되게 변형되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삼포 시대 이러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걸 여실히 드러내는 게요.
자살률하고 출산율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 10만 명당 한 10명? 내외꼴로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선진국 평균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30명에 가까워요. OECD 국가 중에서 탑을 달립니다, 자살률이. 출산율은 어떤가요? 출산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출산율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0.82%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젠 인구 소멸 위기예요. 출산율은요, 2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한국 큰일 났어요, 출산율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높다는 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게 가장 태어나기 싫은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출산율이 낮다는 건?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건 뭐겠습니까? 가장 죽고 싶다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한국이, 대한민국이 왜 가장 태어나기 싫은 나라, 가장 죽고 싶은 나라가 됐는가?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요, 건국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건국정신을 망각하고 삼균이 나라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삼집중이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소위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 지금 가장 큰 모순은 집중 모순이다. 돈과 권력과 인재가 다 중앙으로 집중되는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날 대한민국은 비전이 없다. 좀 심한 표현인가요? 비전이 참 힘들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는 나라, 그 모범적인 공화국, 삼균이 나라, 이거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국정신을 다시 되살리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삼균이 나라로 만들 것이냐?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돈과 인재를요, 전국의 풀뿌리 단위로 쫙 나누면 돼요. 분산시키면 돼요. 그 풀뿌리 단위가 어디냐? 지금 이 이상적인 어떤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냐고 사실 그런 부분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한 인구가 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의 규모로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다 그렇게 풀뿌리 자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의 평균 인구는요, 풀뿌리 자치,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인구는 10,000명이 안 넘어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세계에서 가장 풀뿌리 자치가 발전됐다는 스위스 같은 나라도요, 3,500명밖에 안 됩니다, 평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원형이 어디냐면 고대 그리스 폴리스인데요. 폴리스의 그 인구도 보면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사이였다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면은 절대 폴리스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거는 엘리트의 통치로 갈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의 통치가 안 된다. 제가 그 헌법을 공부하면서 그런 그쪽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떤가 하고 딱 봤더니 한국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단위로 적절한 규모가 뭐냐면 아무리 크더라도 읍면동을 넘지 않아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려면은 읍면동 단위에서 고도의 자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권력과 부와 교육이 분산이 되면은 야, 이게 상균주의를 이룰 수 있는 나라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겠구나 하고 우리 현실을 딱 봤더니 어떠냐? 읍면동은요, 자치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읍면동 자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건 놀라운 현실이에요. 우리는요, 풀뿌리 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느 단위에서 끊었냐 하면은요, 시도, 시군 자치구에서 끊었어요. 근데 시군 자치구 평균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20만이 넘어요. 거기는요, 대의제, 엘리트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시군 자치구의 풀뿌리 자치 주인공이 주민입니까? 집정민주주의 하나요?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리고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들, 이들이 주류잖아요. 정작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1조 1항에서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너무 지금 무게중심을 위에 두고 있구나. 사실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 있고 모든 부가 집중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에 좀 더 집중돼 있고 기초는 확실히 약하고 그리고 진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자치사각지대예요. 사실 건국강령에서도 보통선거하고 지방자치를 주창했어요. 풀뿌리 자치를 원래 우리가 그 해방 직후에는요 읍면자치를 했었습니다. 동도준자치했고요. 그거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를 거치면서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해방 직후에는 그나마 건국강령 정신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풀뿌리 자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든 분단과 6.25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삼균주의와 건국강령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풀뿌리 자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읍면동 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 상균이 정신이 구현되는 모범적인 민주공화국이 되고자 한다면 저는 소위 말해서 읍면동마다 마을정부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정치 균권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을 기금이 세워져서 경제 균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을 대학들이 만들어져서 교육 균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건국 정신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지금 이 스카이캐슬이 나라, 그 돈과 권력과 인재가, 교육이, 학식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금 무한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을기금에 대해서는 또 생소해서 제가 더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발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건국강령의 정신을 이제라도 저는 살려야 된다.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상균을 실현시켜야 돼요. 상균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최소한 읍면동이라는 이 풀뿌리 단위로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나누고 경제적으로는 부를 나누고 교육적으로는 교육의 기회를 나누고 그래서 마을정부, 마을기금, 마을학교를 3대 축으로 하는 소위 마을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게 열 때 대한민국은 이 우리나라의 이 고질적인 병, 집중모순 이걸 해결하고서 정말 엘리트 제국이 아니라 스카이캐슬이 나라가 아니라 모범적인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건국정신이 활짝 꽃을 핀다면, 그래서 상균이 나라가 된다면 올해 대한민국은 가장 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꿈꿨던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만들고 싶어 했던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라도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상균, 이 풀뿌리 자치운동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상균을 실현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인 교수님 발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삼균주의의 어떤 역사적인 원천 그리고 또 동시대 안창호 선생님의 대공주의라 하죠. 그것과 이제 관련성 언급하시면서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균주의가 우리 바로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헌법 현실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애통한 일이 아니냐. 우리 소년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애쓰신 결과가 과연 이런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삼균주의의 우리의 현대의 헌법적인 재현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의 나라가 아니라 마을공화국의 어떤 새로운 비전, 그래서 마을정부, 마을기금,
마을 학교 이것이 조성 선생의 성균주의의 현재적인 실현이 아니겠느냐 그런 아주 담대한 소중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이제 지정 토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원영 선생님께서 신 교수님의 첫 번째 발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강경선 교수님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만 이종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이 있겠습니다. 10분 내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용인시정연구원의 정원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대통령 직속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100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 그런 기념사업에 파견을 나와서 한 2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한시준 독립기념관장님께도 자문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김삼웅 위원님도 저희 위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조일대 이사장을 만났어요. 저분이 조소왕 관련되어 있는 그 김삼웅 선생님 책이 있잖아요. 전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소왕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아까 김삼웅 관장님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조선 왕조를 설계한 설계자가 삼봉 정두전이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설계한 분은 우리 조소왕 선생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봐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차별성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봉 정도자는 성리학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분이라 굉장히 사상이 배타성을 띱니다. 반면에 제가 들여다본 여기 우리 조소왕 선생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분은 아까 육성교라는 종교 6가지 종교를 융합해서 이렇게 사상을 만들어내고 또 서양이나 중국의 선진 사상들을 다 이렇게 스폰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에서 나오는 이 상균주의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포용성, 인클루시브니스랄까 이런 포용성, 그 다음에 융합성, 지금 현재에도 그런 그 융합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상당히 융합적인 사상을 저희 애들한테 체계를 세워놓고 가신 분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그분의 사상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현재도 그분이 말씀하신 상균이 하나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저도 그분의 꿈을 같이 꾸게 됐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번에 용인시정연구원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소왕 선생님께서 지방자치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들어가서 그래도 소왕 선생이 생각했던 조소왕 정신을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난달 말에 10월 28일 날 제가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임명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갔더니요. 소왕 선생님 보신 것처럼 지자체가 잘 돼 있어요. 지방정부의 시장이 대통령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의회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회격이고 그래서 그건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뭘까 들여다보니까 지금 서울, 경기, 제주도까지 연구원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대도시이면서도 연구원이 없었던 곳이 4군데인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창원시입니다. 10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3일이면 특례시가 되는데 자치 권한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부에서 아까 우리 신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집권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 시군에 대한 권력을 강하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방 특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할 역할 중에 하나가 내년 1월 13일 이르면 특례시가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10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을 좀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행정 권한, 재정 권한, 복지 권한 등 뭐 여러 가지 권한, 필요한 권한들을 중앙 정부나 그 경기도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조일래 이사장도 저한테 지방자치가 중요한데 그 말씀이 없어서 제가 실제 그거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고요. 실제 한번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지금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자치체에 어쨌든 상균주의라는 우리 소왕 정신을 가지고 한번 제가 원장으로서 좀 성공적으로 한번 그 조직을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신용 교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발표하셨는데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서 천명한 건국 이념인 이 상균주의를 마을 정부, 마을 기금, 마을 학교 이 자체가 지금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축을 하는 마을 공화국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긴 아까 집중 모순 이걸 해소하고 엘리트 제국 대한민국을 모범적 공화국, 참다운 민주공화국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영 교수님 말씀에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들어있는데 마을공화국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임진철 선생이 하는 거기 들어가 계시죠? 예. 네네네. 그래서 저도 거기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수왕 선생님 말씀하셨던 지방자치체를 풀뿌리 제도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진화시킨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왕 선생의 상균주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분석할 때 분석 틀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치, 한국의 경제, 한국의 교육을 이렇게 분석하는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수왕 선생이 말한 상균주의는 상당히 아이디얼 타입이다. 그래서 좋은 이상을 제시해 줬다. 그 이상을 향해서 이제 현재도 진행주의인 것 같고 발전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조금 80년 된 그래도 사상이지만 앞으로도 가치가 있는 게 우리한테 좋은 비전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분석 틀이 되는 좋은 세 가지 그런 얼개라고 할까 그런 가치를 저희한테 선물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신용인 교수님께서 발표한 대로 아직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불평등화가 많이 발전이 안 됐다. 경제적으로도 뭐 부가 많이 편중돼 있고 그렇지 못하다. 교육적으로도 스카이캐슬 왕국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균주의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면서 이 상균주의 이상이 과연 어떻게 하면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해결 방안이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걸로 제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용인 교수님께서는 조수왕 선생께서 상균주의에서 말하는 각인의 자유로운 능력 실현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차별 평등 및 능력지상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87년에 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현행 헌법에서도 조수왕 선생님께서 상균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 조항에 맞게 주일이 되면서 몇몇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왜 구태여 1941년 11월 28일 80년 전이죠. 오늘인데 제정 공포된 건국강령의 관점에서
민주공화주의 정신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토지 국유화를 발제문에 보면은 토지 국유화를 절대 반대한다고 하면서 또한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제를 반대합니다. 그 대안으로 읍면동에 설치되는 마을기금 소유, 그 다음에 마을기금 소유는 1941년 11월 28일 재정 공부된 건국강령의 기본 관점은 토지 국유제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 무선 교육을 통한 균등 방식과 제가 볼 때는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충돌하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어떻게 이게 다른 것인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여기 추가해서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게 사회주의적이다, 공산주의적 시각이다 이렇게 해서 또 비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균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인 간 그리고 민족 간 국가 간 균등 사상에 입각해서 대통합, 대화해를 이루는 사상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상균주의 사상으로 우리 민족 문제인 통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 조수왕 선생님의 생애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도에 남북 협상을 위해서 통일된 국가를.라는 그런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북에 갔다 오시고 그리고 6.25 이후에 납북돼서도 중립화 통일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세 중립국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북 문제, 민족 문제를 풀 수 있는 상균주의 사상에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지혜나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민족 간 이 균등, 국가 간 균등 문제 이 사상이 통일 문제,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만은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의 답변을 간단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영희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네 가지나 되고 각 질문이 다 어려운 질문이어서요. 간단하진 않은데요. 일단은 그 상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유주의 또는 근대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나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상균주의, 조성 선생이 생각했던 자유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등은 자유를 누리기 위한 기반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물적 토대 없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유와 평등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게 아니라 평등은 자유의 전제고 모든 사람이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왜 건국강령의 관점에서 찾느냐, 이미 현행헌법에도 뭐 경제민주화 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보통을 개성한 나라입니다. 임시정부의 정신을 개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정신, 사상을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그 뿌리는 임시정부 정신에서 찾아야 되고 임시정부 정신이 함축적으로 담기는 게 어디입니까? 건국강령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국강령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건국강령의 관점에 비춰봐서 경제민주화도 해석해야 되고 다른 헌법조항도 역시 건국강령의 정신에 맞춰서 그 건국강령이라는 그 안경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국유화 반대. 제가 헨리 조지 지대조세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대조세제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조세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래갖고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마을기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마을기금은 기본적으로 상균주의에서 이제 경제관점이 토지 구기제라든지 대상상계관 국유화 이런 거 주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상상계관이라든지 뭐 주요 토지 상당 부분이 일제냐 친일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유화를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고 지금은 국유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썼습니다만은 토지는 권력의 원천이에요. 그걸 국유화한다는 거는요 국가 엘리트들한테 모든 권력을 주고 우리나라를 전체주의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유화는 절대 반대고 오히려 마을기금을 통해서 주민이 토지 공유를 함으로써 권력을 주민이 균등하게 가자 이 관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을기금이 소위 말해서 좀 이 헌법의 경제조항하고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고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부가 세금을 걷어갖고 쓰고 있잖아요. 국가 예산이 한 558조 원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 그거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국가 예산 그렇게 쓰는 걸 갖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 국가 예산을 지금 누가 주무르고 있어요? 정치가하고 관료가 주무르고 있어요. 국민은 사실 개입 못해요. 그죠? 그러면 국가 예산 중에 일부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출연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정치가와 관료가 주무르던 그 예산의 일부분을 주민이 직접 주무르자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라고 하면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치가와 관료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습니까? 국민이, 주권자가, 주인이 직접 한번 그 재정권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 개인 재산을 사회 재산을 그냥 몰수해 갖고서 마을 기금의 어떤 재산으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그 사회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국가가 비효율적으로 쓰는 예산들 제가 구체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쓰는 예산들을 썼지만 비효율적으로 쓰는 예산을 주민들이 한번 직접 써보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주택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라든지 우리가 그 보육 문제라든지 정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지 이게 상준이 나라가 되거든요. 이 물적 토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헌법 조항하고 충돌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조수왕 선생님이 마지막에 바쳤던 게 중립화 평화통일을 외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상균주의 자체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우리 좌파 우파 이 진영 논리 속에서 제3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균주의가 오늘날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방법 제 생각에는 헐벗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균분시키는 건데 이 상균주의를 마을공화국으로 현대화하는 거는요 사실은 저는 통일의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 단위, 큰 단위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이 마을 단위에서는 어떤 공유를 통해서 주민 공동소유, 자주관리를 통해서 어떤 그 비빌언덕 같은 것들이 마련된다면 이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시대 굉장히 사람들이 삶이 불안해지고 팍팍하거든요. 그럴수록 더 이 마을이라는 거는 사실은 비빌언덕이 돼야 돼요. 마을 공동체라는 게. 그 역할을 한다면은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우린 어떤 통일한국의 그 비전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비전이 나오면 그것은 통일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균주의 오늘 21세기의 실정에 맞는 창조적 적용. 예? 결국은 이제 분권인데 핵심은 부와 권력과 어떤 교육의 그 권한을 이렇게 풀뿌리 단위로 나눈 건데 이걸 실현하는 것이 민주 통일 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수왕 선생이 뜻을 이어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수왕 선생이 이 상균주의를 그 한국독립당이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유일 정당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금 원내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일 정당이고 상균주의를 포병했던 한국 독립당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이 있나요?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단절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주 중요한 논점들에 대해서 아주 힘있는 아주 중요한 또 역사를 또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